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요, 학교 폭력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마침 요즘에 이 학교 폭력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벌어지는 이 복수극을 담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 트라우마를 만들고 키우게 되면 정말 큰 사단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트라우마를 만들고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따뜻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요, 나서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알려졌죠. 자, 이미 한번 고배를 마셨었는데 이거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인 강제노동의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1,500여 명의 이 조선인 강제 노동자가 있었고, 최근에 이 494명의 명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는 주말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요.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네스코 총장을 만난다면 이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도 알리면 좋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이 벌써 이제 10일하고도 지났는데요. 그래도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의 감사의 마음은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일명 최영일 커피,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소중한 청취 의견을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1부 마지막에 들려드리는 노래, 신청곡이 있죠. 디저트송.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어제 취재 나가시느라고 찬 바깥에서 네. 우리 시사본부에 참여를 못하셨는데 어제 고생을 좀 하셨죠? 네, 밖에 나가보니까 안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현장에 나가니까 정말 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나눠져서 집회를 하는 모습들, 네네. 이걸 보면서 올해 한 해는 좀 통합, 화합이 좀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이게 갈라져서 서로 다른 목소리로 싸우니까 말이죠. 어제 심야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 어젯밤 12시간 걸렸죠?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 10시 42분쯤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 성남지청 본관 밖에 이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네. 지지자들 취재진도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자료 제시했지만 납득할 만한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도 답정 기소다,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조사받고 나와서도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게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결국에 납득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표 본인은 그 내용을 납득할 수 없지만, 이 의혹, 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부인하지만 그래도 기소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검찰이 어떤 내용을 12시간 가까이 물어봤는지,
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좀 전해지는 바가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혐의 전달해 드리면은 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4년부터 18년까지 성남FC 구단주이기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관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 또는 용적률 상향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일종의 이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대가성이 있다. 예. 그래서 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한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있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인지는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나온 언론 보도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검찰이 2014년에 위례 신도시 사업자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도 이 실무자가 윗선으로부터 성남FC에 무조건 5억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그 진술을 검찰이 최근에 확보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례 신도시 사업자까지 관련된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했는데 일단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이버 관계자가 최근에 그 성남시로부터 받았던 요구들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건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주자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진상 실장이 했다는 것이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박 기자님. 오전에 한 보도는 검찰발인 것 같은데 이 6쪽짜리 이제 진술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사실상 묵비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있는데 오후에는 또 민주당 쪽에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건 맞습니다. 이게 A4 용지에 6장 분량인데 이걸 제출했고 근데 이 제출가 끝난 게 아니라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게 민주당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서면 진술서 내고 묵비권 아무런 대답 안 하고 있어서 뭐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뭐 이재명 대표도 성실하게 뭐 대답을 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혹 이름부터 검찰은 이 후원금 의혹이라 부르고 있는데 후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게 어떻게 후원금이냐 광고비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다 이제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성남FC 건으로는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는 검토하겠지만 소환은 안 하겠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 대다수입니다. 뭐 사실상 기소를 하지 않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다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보도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6쪽짜리 진술서를 내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데 검찰 쪽 얘기인 것 같아요. 보도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밖에서 하고 들어온 말보다도 적다. 들어가기 전에 한 10여 분 정도 입장문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수사들도 진전이 되면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용건님,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강력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직접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성실한 주권자를 위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 하는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곧바로 민생 행보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해서 법률 문제고 사실관계 문제고 또 개인의 문제인데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세를 과시한다고 해서 결과 바뀌지 않는다. 떳떳하게 혼자서 가면 된다. 자꾸 법률의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 중국이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이게 첫 번째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이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이거를 지적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방역 조치를 강화했죠? 그렇습니다. 일부 사유 등을 제외한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을 했고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또한 잠정 중단을 했죠. 여기다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 여기까지 의무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조치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경고가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 중국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 또 상업 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 이걸 포함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게 중국 측의 설명이고요. 이게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사항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방역을 풀지 않으면 중국도 이걸 풀지 않겠다. 제한 조치를 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켜보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네.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뭐 방문 비자나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 무역 비자 이게 이제 중단이 된 거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 중국 내 이제 방역이 풀리면서 시장 조사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못 가는 거 아니냐. 난처하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용건님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 입장이 일단 어제 외교부에서는 이게 관계자 발로 곧바로 유감스러운 조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네네. 계속해서 중국 당국에서 지금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한 조치라고 한국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 오전 우리 방대본도 그렇고 어제 외교부도 우리는 충분히 과학적이고 이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네네. 이러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는 또 보복 조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동안 충분히 소통을 해왔다. 이렇게 밝혀서 약간 지금 온도차가 있기는 묘하네요. 한데. 예. 하지만 지금 중국이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거 숨기질 않고 있어요. 아니, 우리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인터뷰를 보니까 예. 한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네. 대등한 조치를 취한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게 좀 완곡하게 표현한 보복 조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통을 계속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잘 해결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일본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방역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방역 빗장을 열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이거 좀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양성률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 좀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48시간 이내 음성 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서 좀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격리 대상인데 달아났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게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전 부위원장입니까? 현 부위원장입니까? 아직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의를 표했다 정도로 네, 돼 있는 사의를 거죠. 네. 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들은 바 없다라는 뭐 공식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들은 바 없다. 근데 네.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유무선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에. 나경원 부위원장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현재까지. 네. 자, 당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의를 표했어요. 자, 출마 여부는 밝혔습니까? 어제도 기자들이 나 전 의원 집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나 전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이 뭐 기사를 쓰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계속 똑같습니다. 입장은. 어제 밤에도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했고 오늘도 오전에 서울 동작구 신년 행사 참석을 했는데요. 네네.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전당대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 이런 얘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이걸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뭐 설 연휴 전에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오늘 이 신년 인사회 덕담,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인사말에서 예. 또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동안 저출산 부위원장을 하느라 동작구 행사에 소홀했다. 근데 알아보니 비상근 자리라 예전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면서 1년에 몇 번 회의하고 그랬는데 저는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동작구 행사 참석에 소홀했다. 이렇게 이 저출산위원회 그 부위원장 열심히 하느라 상근처럼 일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뭐 과거에 국회의원이 겸직했던 자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미뤄볼 때 대통령실이 이거 그만두고 전당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류가 여권 내에서 네. 그런 얘기가 네. 나왔고 그러니까 왜 겸직을 걸고 넘어지냐.
이렇게 좀 풀이가 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어려워요. 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왜 네. 그냥 딱 이 직설화법으로 얘기를 안 하는지. 이영권님 제가 여쭤볼게요. 네. 나경원 이제 부위원장 나옵니까? 당권도전 합니까? 지금 좀 이따가 얘기하게 될 것 같지만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지지율을 또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지지율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권 주자로 이 여론조사가 쭉쭉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지지율이 좋으면 그렇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국민이 불렀다. 이런 구호가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발언을 곱씹어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게 여기 세 가지에 도움이 될지 출마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지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당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권 내에서도 일각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이럴 거면은 윤 대통령이 그냥 대표를 임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후보를 너무 이렇게 주저앉히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반발이 있어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그야말로 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출마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신년 인사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나경원 전 의원이 올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거기서 좀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점점 추려지고 있어요.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후보 의원이 있고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죠. 공식적으로. 출마를 또 입장 밝힌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친윤, 범친윤 그룹.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반윤 그룹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 대구를 찾았는데 출마 고심 중인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출마 고심 중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계속 고심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 나와서 어떻게 뭐 출마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선 얘기하지 않고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윤심파리 윤핵관에 절대 공천을 주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몰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이 그러니까 친박, 친이명박, 친박근혜 패거리 싸움 때문인데 이걸 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있냐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된다. 대통령도 이 점을 직시하고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야 되고 자기 말 잘 듣는 검사 출신 청와대 비서진들 내리꽂는 공천하면 망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제 이야기를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말이죠. 이미 지난달 27일에 출마 선언은 한 상태입니다. 안철수 의원 했고요. 개소식도 했습니다. 네. 김기현은. 네. 아, 그래요. 북을 치며 이렇게 개소식을 했죠. 아, 그래요.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고심 중인 다른 이제 주자들이 많아서 잠시 제가 헷갈렸네요. 자, 이영권님 지금 여론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경원 위원장이 만만치 않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고요. 2위가 김기현 의원 18.8%, 유승민 전 의원이 3위로 14.6%, 안철수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경원 전 의원이 아무래도 나갈 수밖에 없는 압박을 좀 여론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당에서 당원이 만나는 모임 하는 일정을 뭐 어떻게 보면 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의중 담긴 이 부위원장 이 직을 이제 내던지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떻게 여론에 작용할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니까 이것까지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락 여부 못지않게 나경원 전 의원이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제 당심과 윤심은 같은 것이냐 혹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시금석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만약 나온다면 얻게 될 이제 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결선 투표 가서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변수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네. 여론조사가 실제 지금 당원들의 당심,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맞냐? 뭐 이런 의심도 네네네. 항상 여론조사는 그런 의심의 대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변수가 또 자, 됐어요. 우리가 뭐 추이를 주로 본다, 참고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또 신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12시 40분 넘겼고요. 오늘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시간대부터 자리하던 정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통과하는데 6km 정체입니다. 또 화성 휴게소 일대에서도 서행이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는 남한산 부근에서만 속도를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부터 월곶까지 밀리다가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는 무려 9km나 정체의 길이가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를 앞두고 3km 정체인데 작업의 여파 때문입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방면 남풍새 나들목에서 풍새 요금소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논산 쪽으로도 남풍새부터 차량터널 통과하는데 속도를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제 3차 청문회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내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이게 여야가 계속 맞서고 있던 부분이 증인 채택 문제죠. 그다음에 네네. 유족과 뭐 생존자들의 발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갔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등등 기관장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뭐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이 유족 8명, 생존자 2명, 이태원 상인 2명이 참석을 해서 네. 각각 7분씩 발언을 해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질의, 이거 뭐 참석자 발언이 끝난 다음에 5분씩 진행이 되는데 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청문회 우리가 봐왔던 그런 형식이 아니라 공청회로 가는 상황이 됐고 이게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3차 청문회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상황에서 타협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국조특위가 내일까지 3차 청문회를 마치게 되면 이제 17일 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제 활동 내용을 토대로 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 일정만 남겨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3차 청문회는 그냥 공청회 수준으로 열리고 그리고 나서 12일이니까 내일이 네. 이 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날짜는 달랑 주말 끼고 5일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진상규명, 뭐 책임자 처벌 문제, 재발 방지책이 다 담긴 내용이 네.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네요. 네, 뭐 지금 내일 모레 그러니까 13일에 특수본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과연 이 수사가 정말 내실 있게 잘 됐느냐 이런 의문점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또 시민대책회의가 특수본이 있는 이 마포청사 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됐다. 왜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등등을 소환하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끝내려고 하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사가 저렇게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고 네네. 유족과 생존자가 직접 나오셔서 사실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네네. 윗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질해서 좀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국정조사의 큰 의미인데 네. 사법 처리하고 별개로 그 기회가 내일 없어졌다는 점이 사실 두고두고 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정부 여당이 이제 초기에 주장했던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지 이렇게 동시에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제 뭐 애매하게 이제 좀 오버랩이 그렇습니다. 돼서 동시 진행이 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수사 결과도 미진하고 국정조사도 미진하고 그럼 이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재발 방지책이 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뭐 정부와 국회는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가 바뀌었지만 이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게 일본 언론의 보도예요? 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내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을 열어서 네. 피해자인 원고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할 거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할 거란 얘기를 이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행정안전부사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그 자금을 기부받아가지고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에 지급하는 방안. 이게 이제 계속 얘기됐던 대위 변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갈 거다라는 게 오늘 일본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냥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특히 뭐 피해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일본의 이 강제징용 문제 이게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거 배상을 해라. 네.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배상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본 기업의 자금으로 이거를 보상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는 사실 일본 쪽에서는 그 피고 기업들, 일본 전범 기업조차 아예 이 기부에 참여를 안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일본은 네네. 아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재단이 그 피해자 지원 재단이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네.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사실 최근에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이게 다 실제로 진행된다고 해도 거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내일 공개 토론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공개 토론회 피해자분들이 또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네. 내일 공개 토론회에서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뭐 보여주는 형식 말고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답이겠는가? 사실은 이제 유사한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게 2015년에 이제 그 한일 간의 위안부 협정 말이에요. 그것도 이 재단 만들어서 이제 일본이 출연한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다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거부한 바가 있죠. 네. 나중에 또 흐지부지 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돈 돌려주겠다 했는데 일본은 이제 안 받고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이 아닌 답이 나오면 이게 어느 쪽도다. 일본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통신사입니다. LG U+. 지금 18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지난 1일에 해커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뭐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 정보 같은 정보 목록을 나열하면서 모든 LG U+ 사용자의 정보를 갖고 있다. 보유한 정보는 2천만 건이 넘는다. 네. 정보 모두를 구매하는 금액 이게 가상화폐로 6비트코인 약 1억 3천만 원을 제시하라. 이런 글이 올라온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파악한 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2일에 LG U+에 통보를 했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LG U+ 측이 고객 정보 유출된 걸 확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 유출 사실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런데 어제 이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LG U+는 이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에게 늦게 알린 고객들이 늦게 알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 소중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전모가 밝혀져야겠지만은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 부분은 계속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LG U+ 측은 지금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개인 정보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상 여부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고 재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제 저는 뭐 LG 가입자는 아니어서 기사로 보고 지금 확인을 한 건데 날아온 메일이 있어요. 인터파크 측에서도 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 가능성이 있다. 어제 사과문을 올렸고요.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파크 홈페이지 가장 하단에 공지사항을 보면 해당 사과문이 있고 전 이런 메일이 항상 좀 두려운 게 이게 스팸 아니야? 확인하러 갔다가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파크도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 통신사들이 정보 유출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경각심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동안 3대 통신사들이 정보 보호에 얼마나 투자했냐 이걸 좀 봤더니 KT 같은 경우는 1,021억,
SKT는 627억을 정보 보호에 쏟았다. 이게 2022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에 292억 원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통신사 비교해서는 이 돈 쓴 비용이 그만큼 적었다. 그래서 좀 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지금 YTN 민영화 또 TBS에 대한 출연금의 폐지 서울시의회가 결정했죠. 또 이 MBC 날리면 이른바 날리면 보도 파문으로 대통령 이제 전용기에도 탑승 배제가 됐고요. 이번 정부에서 유독 언론과의 관계에 이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왔죠.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가 이 MBC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과 연결되는 이유가 네. 지난해 10월 26일 국민의힘 요청으로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특별근로감독인데요. 이게 지난해 MBC 내부의 소수노조 중에 제3노조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제3노조가 2017년 MBC가 파업을 했는데요, 구성원들이. 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뭐 MBC 장악이나 불공정 방송에 이제 항의하면서 사장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파업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승호 전 사장과 현재 박성재 사장이 그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들 80여 명을 부당하게 인사처리를 했다. 인사불이익을 줬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시작된 이 특별근로감독인데 네네.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그 주요한 이유였던 그 파업 당시의 인사불이익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온 건은 이제 9건의 이제 부당노동 행위, 임금체 주로 임금체불이고요. 노동자 800여 명에 대한 한 9억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모성 보호 조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야간 근로 이런 걸 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건이 총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재 사장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 그러고 880만 원 정도 과태료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 사장과 전 사장을 검찰에 송치한다. 자, 그럼 박 기자님, 네. MBC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또 방송 제작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런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거 MBC에 대한 전망의적인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요거 전해드릴게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죠.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첫 트로피 도전에 나섰는데 아쉽게 수상이 불발됐다. 자, 비영어 작품상 수상작은 아르헨티나 1985가 선정됐다. 이런 외신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헤어질 결심 참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 여기서 정리합니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이명웅의 무지개. 청취자 9231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여야가 싸우지 말고 희망의 무지갯빛 메시지를 국민들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함께 마음으로 바라면서요.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그릇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항아리 옹자에 그릇 기자를 쓰는데요. 보통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옹기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질그릇은 잿물을 덮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하고요. 겉면에 윤기가 없습니다. 또 오지그릇은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에 오진물을 입혀서 다시 구운 그릇을 말하는데요. 검붉은 윤이 나고 또 단단합니다. 그렇다면 옹기를 굽는 가마 근처에는 이진가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이 문장에서 이진가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발음 그대로 쓰는 이진가미는 질그릇에 깨어진 조각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이고요. 같은 뜻으로는 까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릇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고요. 깨어진 조각을 가리키는 명칭도 다릅니다. 사기 그릇은 고령토나 장석, 석영 따위의 가루를 빚어서 만든 희고 매끄러운 그릇을 말하는데 이 사기 그릇에 깨어진 작은 조각은 사금팔이라고 합니다. 또 쇠붙이 그릇에 깨어진 조각은 파쇠 또는 파철이라고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6도, 동해안 지역은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올라서 3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광주, 대구 13도, 내일은 서울도 13도, 부산 16도, 강릉, 광주는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 비가 미세먼지도 깨끗하게 씻어줄 텐데요. 오늘은 서쪽 지역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1시간 전보다 먼지가 더 쌓여서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전남을 제외한 서쪽과 대구에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남부는 대부분 매우 나쁨 단계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해서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 남해안에 시작돼 금요일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강한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9도, 습도는 48%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한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을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 1.3%포인트 낮아진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해 첫 달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가량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월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NH 농협은행이 사상 첫 온라인 필기 시험을 치르기로 했는데 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서버가 먹통이 되면서 시험을 중단했다. 어떻게 된 사태입니까? 네, NH 농협은행 상반기 공채 온라인 필기 시험인데요. 네. 이게 지난 8일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자들이 이제 동시에 접속을 하면서 서버가 끊기거나 접속이 되지 않아서 먹통이 된 건데요. 네. 이게 복구가 빠르게 안 돼서 결국에는 오전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필기 시험을 14일 오전 10시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NH 농협은행 측은 사전에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지만 당일 대행업체의 서버에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원래 오전, 오후 시험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 대상자가 다르고. 그래서 오후 시험은 그래도 다행히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오후 시험 지원자들이 이제 그러면은 오전 지원자들은 일주일 더 공부한 뒤에 14일에 시험을 보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농협 측은 이게 시도 단위 지역별로 따로 뽑는 채용이기 때문에 오전 대상자, 오후 대상자 이렇게 아예 달라서 형평성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구도는 아닌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유형이나 난이도 등이 알려지게 될 텐데. 그렇겠죠. 예. 그럼 오후에 시험을 친 지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정보성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지원자들이 불만을 내다 보니까 농협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취업준비생들 중에 어떻게 자기가 지원한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게요, 말입니다. 네. 저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떨어지면 할까요? 그때는 정말 좀 저로도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지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네. 미뤄지면은 또 다른 회사하고 시험이 겹칠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 필기 시험을 치른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좀 또 이게 고민해서 고안해야 할 또 안전장치들이 필요하겠죠. 회사 이게, 입장에서도 이제 네. 보안 관리가 중요한 금융업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당일 대행업체의 서버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건 뭐 NH 농협은행 시험 치는 어떤 그 응시생들에게 별로 뭐 석연한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은행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소식도 보죠. 시중은행 중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먼저 KB국민은행이 이제 오는 30일부터 14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중식시간 동시 사용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네. 해당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행원들이 점심 먹는 낮 1시간 동안 영업이 중단되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네. 창구 수는 좀 줄지만 네. 일은 볼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 가듯이 점심시간은 피해서 와라. 뭐 이런 건데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과
군부대에 있는 10개 점포에서 시작을 하고 3월부터는 관공서와 대학 등에 위치한 4개 점포에 도입이 되는데요. 네. KB국민은행 측은 일반 직장인의 이용률이 낮은 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고 이곳들은 행원이 2-3명인 출장소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 이런 지방은행들은 점심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처음으로 이렇게 대형 시중은행도 도입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요. 그 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때부터 영업 시간이 단축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복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점심시간 1시간을 추가한다면 뭐 거의 5시간 정도만 운영을 한다는 건데 네네. 지금까지 보통 직장인분들은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점심을 안 먹고 은행으로 가서 이용을 했는데 많이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뭐 연차나 반차 써서 은행 가야 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특히 요즘에 왜 은행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점포 자체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가보면 없어져 있고 막 그래요. 네. 전에 가던 곳이. 그래서 또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서 가면 뭐 30분 1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왜 돈 넣어놓은 고객들이 손해를 봐야 되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은행 점심시간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금융노동조합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에요. 네네. 노조 측은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그동안 했던 것처럼 2-3교대로 근무를 하면 휴가를 가거나 그런 연수를 가거나 하는 인원 공백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점심을 제때 먹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또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영업시간이라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려놓고 나서 점심시간을 챙겨라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금융당국 수장들도 직접 나서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한 상태인데요. 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과 정서에 맞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으니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 중에 그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이제 또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직장들도 뭐 재택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은행만 3시 반에 창구를 닫는 게 코로나 때문에 시행됐는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였군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일단 건강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 한다. 필요하죠.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예, 또 해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자, 최근 인터넷에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하는 일들이 꽤 빈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혼 전에 입사한 후에 결혼하자마자 축의금을 챙겨 퇴사한 신입. 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고 바로 입사하자마자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신입사원인데 직장 동료 선배들의 이제 축의금을 막 챙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퇴사한 신입 어떻게 된 겁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입사하자마자 청첩장 돌리고 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축의금 받고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볼 직원이니까 또 축의금도 내고 거래처에서도 화환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도 가지고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온 날에 회사에 통보를 한 거라는 거죠. 타이밍이 웬만하면 애매하다 할 수 있겠는데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결혼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더 괘씸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입사원이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받아갔다. 나이도 30대인데 이런 식으로 퇴사했으면 상황 설명 후에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답례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괘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누리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취직은 그럼 회사는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다.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치다. 결혼한 직원
스스로는 야무지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겠지? 아하.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축의금 관련한 내용 요즘에 인터넷에서 정말 꾸준한 화제거리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식대가 비싼 곳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축의금 5만 원을 내도 되는가? 더 내야 되는가? 네. 식대 비싼 곳에서 한 거는 그 부부 마음이다. 안 내도 된다. 네. 아니면 또 10만 원 내고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고 욕먹었다. 이게 정말 꾸준하게 들려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외국에서 영국에서는요. 축의금 액수에 따라서 결혼식 식사를 다르게 제공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결혼식 안내문에 4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250달러, 약 32만 원 이하의 축의금을 낸 하객들은 치킨과 황새치를 주고 네. 251달러부터 500달러, 이건 한 65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냈으면 황새치 스테이크에다가 연어까지 이제 추가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내면 뼈 없는 고급 소고기와 랍스터 꼬리 요리를 이게 영국에서 일반적인가 모르겠네요. 한 30만 원대, 60만 원대 축의금을 내나요?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해외에서까지도 이슈가 된 얘기 같은데. 영국의 친척에게 한번 제가 연락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10년지기 친구에게 축의금으로 5천 원짜리 3장, 총 15,000원이 봉투에 들어있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상대방이 결혼할 때 30만 원을 냈었는데 15,000원 돌려받은 거죠. 그래서 실수한 건가 고민 끝에 물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혹시 실수한 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네. 실수 아닌데 다른 친구는 종이 청첩장 받았다던데 나한테는 모바일 보냈더라? 서운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청첩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기분 네네. 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모바일이라든가 네. 밥 한 번 안 샀다. 네. 만나러 청첩장 주러 간다고 했더니 더치페이를 했다. 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유. 그 누리꾼들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싸우자는 거네. 손절하자는 거네. 이런 반응이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 세대에서는 이 축하의 의의를 뒀는데 네. 요즘 너무 좀 기준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쉽게 예의 없이 굴고 쉽게 기분 상하고 쉽게 손절하고 이런 좀 세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옛날에는 또 옛날이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요즘이니까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아유, 결혼식 이야기는 참 평생 두고두고. 그러니까요. 어떤 이 사람 관계에서 또 좋게 좋지 않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자,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 해외여행 빗장도 비교적 많이 풀리면서 가까운 뭐 일본 정도 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초밥집에서 고추냉이 테러가 다시 발생했다. 네. 이거 공분이 일겠어요.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일본 후쿠오카 한 초밥집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이 당했다는 사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추냉이 양이 너무 많아서 매워서 못 먹을 정도였다. 도저히 이상해서 초밥을 열어봤더니 고추냉이가 한 숟가락 들어있더라.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정말로 양이 많아요. 네.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데 이 사연 주인공이 그래서 구글맵 후기 페이지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식당 측은 우리 가게에서 이런 요리는 있을 수 없다. 장난으로 생각된다. 여행을 부디 즐겨달라. 라는 황당한 답변을 식당은 남겼습니다. 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제 달려갔죠. 후기 페이지에 별점 1개를 남기면서 인종차별하냐, 장사할 자격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등의 리뷰를 남겼는데 근데 여기에 맞서서 일본 누리꾼들까지 동참을 한 겁니다. 반격을 하면서 이상한 한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다. 한국인에게 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다가 현재는 최근 리뷰가 거의 삭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일부 일본 누리꾼들도 분명히 부끄러운 행동이다. 나라의 수치다. 이런 지적을 하고는 있고요. 노제팬에 관한 갑론을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유니클로 판매량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 여행 수요도 높아졌고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그 슬램덩크가 인기가 많거든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제 흥행이 됐는데 국내 개봉해서 지금 또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추억의 만화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작가의 역사관이 또 안 좋았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노제팬을 하냐 마냐의 또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청취자 8242님. 조현정 시사평론가 시간이 매주 기다려집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워요.
시간 늘려주세요. 8242 가족분은 네.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들어가기 전에 이 고문님께서 이거 라디오 생방송으로 나갑니까? 물어보셨는데 이게 원래 라디오 생방송이고요. 예.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 거고 다시 보기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KBS 일라디오로 나갑니다. 라디오 생방으로 나가는 게 그게 아주 본방이구만. 아, 맞습니다. 지금 뭐 운전하시면서 버스에서 택시에서 승용차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이제 시사본부에서 새해 처음 뵈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사실 다른 대기실에서 뵙긴 했는데. 예.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요, 고모님. 예. 나경원 전 의원, 예. 현재까지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예. 위원회 부위원장, 예.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오전에 기자들 앞에서 예. 윤석열 정부 성공을 빠르게 삼창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코미디죠. 아, 코미디니까. 아이. 국민의힘의 네. 당대표나 국민의힘의 의원이나 누구다든지 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네. 다 성공을 바라죠. 여당이나 여당 당원이 자기 정부 성공을 바라는 거지. 그걸 뭐 당대표까지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삼차하려고 그거 완전 코미디죠. 네. 그 누구 봐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미 용산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데 그걸 삼창 아이를 30살 한데도 그거 보고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 부위원장이 비윤이나 반윤계로 분류됐던 인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방향이었다든지 그러면 용산에서 지금 이제 저렇게 일종의 찍어내기 혹은 눌러앉히기를 하는 거를 납득할 수가 있는데 원래도 계속 이제 친윤적인 행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인데. 친윤. 네. 근데 왜 저렇게까지 굳이 갈등을 해야 될까? 근데 그걸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실은 이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좋다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장관급인 정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일에 충실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맨날 당 행사나 쫓아다니고 당에 쫓아다니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입장이 난감하잖아요. 명색이 장관급을 임명한 지 3개월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저출산 문제는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또 그래서 어쩌다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하고 엇나가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나가서 대표를 하려면 하고 저출산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하고 뭘 분명히 해야지 사람이 맨날 고민한다 그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아주 국민들 보기도 진짜 한심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야 대통령실에서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처신을 그래 하니까 막 짜증나는 거죠. 그거지 무슨 나경원 의원님의 친윤이 아니다 비위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나경원 의원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표 냈으니까 사표를 수리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표 내는 게 아니라 사표 안 내면 해촉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지. 그것도 내고 싶은 아마 본인은 이대로 가다가 설 전쯤 해서 아마 설 민심 타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건데 원체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그것도 무슨 문자 메시지로 뭐 전화로 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의 표명이 어딨나요? 그 정치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사임서를 써갖고 제출을 해야죠. 사직서를 써야 한다. 그럼요. 사직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소리 엇나간 소리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고문님의 해석을 들으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의 처신이 잘못됐었고 그런 겁니다. 떡을 너무 많이 들고 좌고우면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제 짜증이 났다. 또 나오려면 내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당 대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네. 나가려면 빨리 정리하고 저출산 뭐 부위원장 정리하고 12월이나 아니면 연말이라도 사직서 내고 빠르게 그 사직서 낼 때 이유를 난 잘할 것 같아서 맡아봤는데 맡아놓고 보니까 도저히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돌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사표를 내야지. 뭐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표 내나 2개월 만에 사표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당에 돌아가서 활동하면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사표 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은 아주 그냥 많아갖고 저출산 부위원장 정부직을 자기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를 받냐. 저 사람이 정부의 장관급이라고 하는 그 직을 자기 당대표 나가는데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활용이 어렵게 되니까 사의를 낸 거잖아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단독으로 출마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성격상 100% 출마 이렇게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잘 아시잖아요. 예.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아니, 뭐 치고 못 사는 사람이고, 뭐 가만히 있고는 또 못 사는 사람이고, 뭐든지 해야 될 사람이니까. 국회의원 나오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장 나오면 시장 선거하고, 뭐 당 대표 생기면 당 대표 자리만 나면 나오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 부위원장 그거라도 하고 있었으니까 정부직이라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그만뒀으니까 뭘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표 선거 눈앞에 왔는데 나가야죠. 반드시 나가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준석 전 대표가 파란을 일으켜서 이른바 민심을 등에 업고 이겼지.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이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련도 남아 있겠죠. 그때도 주호영, 나경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려고 해봤는데 나경원은 뭐 자기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니까 그 누가 뭐 무슨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뭘 해보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내 알면 안 된다 이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니까 쳤잖아요. 그런 성격인데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100% 나온다 그런 거예요. 100% 나온다? 그러나 100% 안 나오면 나경원 의원이 정말 다시 봐야죠. 안 나오면 다시 그야말로 봐야 된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지. 그런데 지금 정치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일테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당 내의 뭐 민심이나 뭐 혹은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당대표 순위에서 이제 계속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나 혹은 뭐 자기 정치적 지지자들한테도 볼 면목이 없어지는 일이라 뭐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단계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내가 부위원장도 능력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혼선을 빚어서 정부에 난처하게 만들었고 그만두고 당도 공여의 당대표를 두고 고민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정치적으로 좀 자숙의 기한을 갖겠다 하고 빠지면 사람 달리 보죠. 오히려. 달리 보죠. 지금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지자들 1대2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당원 투표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잖아요. 지지층.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그 지지자들 중에 당원이 몇 명이 되겠는가. 당원 투표가 이번에 83만 명 정도 아닙니까?
83몇 명인데 그 당원 83몇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네네네.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48%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국민의힘 지지자주의 뭐 많다는 개연선 있죠. 뭐 지지자주의 대부분이 당원 수는 있긴 한데 그러나 이게 꼭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나 의원이 아닌 걸로 이미 방송할 대로 다 됐고 뭐 맨날 뭐 누구다 누구를 등기했고 한다 뭐 관제에 불러다 밥 먹었다 뭐 했다 뭐 맨날 나니까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처럼 눈치 빠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아주 눈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정권이 주류가 이게 어디로 가느냐? 뭐 또 윤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는가 봐. 뭐 이렇게 소문이 돌면 당원만 갖고 여론조사를 하면 나 의원은 빠지죠. 네. 자, 이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조사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 결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부원장은 30.7%, 김기현 의원 18.8%, 유승민 전 의원 14.6%, 안철수 의원이 13.9%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나 전 의원이 지금 외교부의 기후환경대사 이것도 장관급이에요. 요 보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곧 내놓겠죠. 곧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으니까 설 전에 이제 설 민심을 타야 되니까 설 전에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그건 내놓겠죠. 그건 왜냐면 그 겸직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럼 대통령실은 뭐 자연스럽게 나 전 의원, 나 전 부위원장, 현재는 부위원장이죠. 전이 아니죠. 사표 수리하겠습니까? 수리하고 마고 뭐 공식이라는 게 내가 안 하겠다면 그 말이지. 뭐. 네. 당연히 수리하죠. 아니, 만약에 대통령실에서요. 한동안 수리를 안 하고 좀 반려하거나 시간을 끌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애들 장난이 아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모처에서 만난 직후에 바로 사의를 표명해서 이게 왜 만났나? 무슨 얘기가 오갔나? 이게 되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그걸 포착했더라고요. 만약에 너무 이제 정치 구단이시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윤핵관 주에 그 권성동, 장제원이가 핵심인데 권성동이는 뭐 출마를 접었으니까 불출마. 누구를 만날 입장이 못 되고 장제원이 이미 뭐 김기현을 없고 지금 연대 설쳐서 하니까 뭐 그것도 직접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그중에 뭐 이철규라는 사람이 좀 무색무취하니까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강하지만은 뭐 별로 자기 소신을 갖고 뭐 이때까지 해본 일이 없으니까 아마 남 만나긴 좋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을 만나기는 편할 거예요. 아무 부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나 저런 말 하나 본인의 부담을 안 느끼니까. 그래 또 그게 뭐 윤 대통령의 의주의라고도 누가 생각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뭐 좀 당 대표 출마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정부의 저출산 그 중요한데 그 그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 의원은 그랬겠지. 내가 그 저출산 정책 내세웠는데 대통령실에서 박살을 냈는데 내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뭐 별 값어치 없는 이야기 주고받았을 거예요. 두 사람이 뭐 값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사실 그 나경원 의원 측의 얘기를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일종의 명분 있는 퇴로를 이제 열어주기를 원했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대통령하고 이제 독대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김기현 의원처럼 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퇴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좀 필요했었는데 너무 대통령실에서 이제 퇴로를 다 막아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무릎을 꿇으라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니까
나 부위원장도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게다가 이제 뭐 이철기 의원 정도 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체급이 워낙에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뭐 일종의 메신저를 이철기 의원 정도 보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대도 정가에서 참새들이 하는 이야기고. 네네. 나 의원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실의 기류를 잘 읽어야 돼요. 대통령실에는 그렇게 이중행위하는 거 저주산 부위원장을 갖고 있으면서 당 행사에 나가 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한 거예요. 윤 대통령 본인이 난 뭐 윤 대통령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윤 대통령 성격상 정부직을 하면 그걸 열심히 하라고 줬는데 임명할 때 3개월 이후에 임명할 때는 뭐 1월 말 2월 초 전당대회 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1, 2개월 아닙니까? 그럼 1, 2개월 후에 당 대표 나갈 사람 같으면 임명잘 안 받아야죠. 안 한다 그래야죠. 그것도 자기가 달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응? 그건 안 하고 당의 행사에만 돌아다니니까 대통령실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속이 틀어진 거예요. 괘씸했다. 아주 괘씸한 거 그게 불쾌한 거죠. 왜냐하면 임명권자의 의중과 반대되게 놓으니까 이건 정부의 위신 문제잖아요. 대통령의 임명권자의 위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인데 뭐 대로 열어주고 자축 할 것도 없이 나가려면 나가고 하려면 하고 분명히 결단해라. 이 메시지가 대통령이 이번에 그 정책 뭐 그거 반대한 게 그런 메시지예요. 이걸 나경원은 항상 매사를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사를 상대방의 입장이나 현재 처해져 있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전국의 입장, 내가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경원인데 내 입장으로 모든 걸 보고 자기는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날 불러서 밥도 먹고 말지 하면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당 행사는 얼씬도 하지 말고 충실히 제주한 충실히 하다가 때가 되면 자 이제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가는 게 그만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만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불러다가 뭔 소리야 지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건 그만두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체 대통령실하고 사이 없이 당 행사에 맨날 댕기고 저출산 위원장 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서 곱게 대통령실 곱게 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테러에. 대통령실의 그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를 따져보면 좀 모순되다고 느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출산위원회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려면 부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냈더니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인 의견이다. 수석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개박살을 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속된 표현도 하자면 약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질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부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좀 어렵고 뭐 어떻게 이제 대통령실이랑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놓고 집중해라라고 하면 사실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게 나경원식 생각이요. 그 낸 건 이번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 직책을 맡은 지 3개월만 처음 낸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 달, 2달째는 뭐 했습니까? 저출산위원회면 한 일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판에 당 대표 나간다 그러면서 대표 나가는데 홍보용으로 그것도 뭐 충분히 사전에 총리실하고 깊이 상의하든지 총리는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하든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든지 뭐 정말로 진지하게 정책안을 내야지 이건 무슨 자기 대표 나가는 홍보용으로 슬쩍 던지듯이 그것도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내니까 그걸 대통령에서의 진정서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나요는 내가 뭐 모처럼 낸 안을 박살 낸다. 그 모처럼 낸 안을 진정 내고 사회에 감사해야지. 그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런 말이. 자, 이게 고모님, 이게 전당대회 둘러싸고 말이죠. 국민의힘에 이 난가병이라는 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가병인데 이거 좀 이번 사태로 정리되겠습니까? 그게요. 역대 집권 초에 당 대표 선거가 있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대통령 눈치만 바라보고 용산만 쳐다보는 대표들 후보라든지 대표선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역대 이런 선거가 없었어요. 이런 후보들이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실에 뭐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뭐 비서실이나 측근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밑에서 뭐 서로 교환을 하지. 네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애하잖아요. 네. 날 좀 봐주세요. 뭐 나도 좀 불러주세요. 뭐 죽으나 사나. 네네. 이러니까 당 대표가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진짜 한심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나는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다 지금 문제가 된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하고 당의 고질적인 이렇게 그 아주 저 꼴통의 이미지 이런 건 어떻게 벗고 중도는 어떻게 포용하고 나라를 미래를 우리 정부 5년도 안에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데 우리가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표를 나서야지.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안 내고 죽으나 사나 자나깨나 윤심만 바라보니까 난갈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게 연결이 돼서 좋아요. 그럼 나부위원장이 어떻게 할지는 뭐 설전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되 지금 지켜볼 것도 없어 출마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예. 그 하면은 이제 이게 변수가 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은 윤심은 김장연대에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돼서 김기현 의원 조금 이제 어쨌든 탄력받고 장제원 의원이 연대도 지금 표현하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하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여야 한다. 지금 이것도 이제 윤심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3월이 되면 김치가 쉰다. 아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요새는 괜찮다. 근데 사실 이게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눈높이를 안 먹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김장연대라고 하는 장이 그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표면적으로 나서도 도움 안 됩니다. 자기 일체 나는 중립이다. 중립이다 하면서 뒤에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뒤에서. 저렇게 뭐 떳떳하게 김장연대 설치고 되면 이건 찍어줄 사람도 안 찍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김기현 의원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판사 출신이고 아주 양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윤을 업고 지내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안다든지 뭐 너무 대통령을 파는 설사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를 하더라도 당원들은 지금 질리는 거예요. 내가 수도권에 몇 지역에 당원들 모임이 있어서 가봤더니 당원들은 다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냥 점잖게 뭐 대통령이 알아서 뭐 그냥 하는 거지. 네네네.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윤심이라는 이야기를 팔고 다니면 앞에 투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에 당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 판의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대통령실도 잘못하면 걸립니다. 걸려듭니다. 떨어지면 대통령실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 나오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되면 지금 거의 떠오르는 사람 4사람이잖아요. 안철수, 김기현, 윤석민, 나경원 4시잖아요. 4파전의 가능성을 4파전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4파전에서 예를 들어서 1, 2등이 과반수가 안 넘고 1, 2등이 비윤에서만 나왔다. 예를 들면 결선 투표를 가는데 유승민, 안철수가 됐다. 또 이번에도 이미 나경원 의원도 이제 뭐 친유를 하긴 틀렸으니까 이제는 나경원, 안철수가 1, 2등을 했다. 김기현이가 1, 2등에도 안 들어갔다. 하면 당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83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당원 83만 명이면요. 어떤 누구도 통제 못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뭐라도 통제 안 됩니다. 예측도 어렵다. 한 2만 명이나 3만 명, 1, 2만 요 정도는 통제가 돼요. 위원장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30만 넘고 50만 80만 되면요. 절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여론이나 흐름에 따라서 다수표가 좌우되는 거지. 고정표에 가겠죠. 그런데 뭐 83만 명 투표하는데 2만 명 3만 명 몰표 간다고 해도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 정도 되면 빠져야 됩니다. 더 이상 개입했다가는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적당히 중립을 지켜야지. 거리를 둬야 한다. 계속 윤심은 뭐 어디 있다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당이라는 게 다 윤심이지 다 대통령 바라보는 거지 뭐 여당 안에 윤심이 따로 있고 뭐 윤핵관이 따로 있네. 그걸 대통령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사실은 온라인에서 표출되는 국민 여론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왜 여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하냐.
이게 이래서 이제 전당대회의 어떤 방향성이 좀 흐트러졌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김장연대니 뭐니 하는 게 사실은 국민 생활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얘기들인데 그게 전당대회의 뭐 주요 이슈가 된다든지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한 해 만에 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당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갈지 어떻게 해서 이제 정부를 뒷받침할지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더 가까우냐. 누가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느냐, 식사를 함께 했느냐, 이런 게 되는 거. 혹은 뭐 대통령이 뭐 사석에서라고 합니다만은 100% 당원 투표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이게 지금 여당 전당대회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 대통령실이 미숙해서 그런 거고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대통령실이 철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관계는 진짜 복잡합니다. 그거 짝긋하면 그게 너무 충성을 해도 국민 눈에는 저 무슨 뭐 대통령실 이중되냐 소리 듣고 네네. 너무 삐딱하게 나가면 저 또 뭐 대통령하고 엇박자 놓 이렇게 나가고 네. 정말 그거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네. 실제 대통령이 뭐 그렇게 개입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국민들은 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용산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한다. 너무 깊이 관계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김장연대 말 나왔을 때 대통령실이 잘라야죠. 장재원을 불러다가 너는 빠져라. 그 대통령실 욕보인다. 뭔가 이제 당을 세련되게 조절을 해야지. 완전히 뭐 벌거벗고 나서는 것처럼 돼버려 놓으니까 저는 앞으로 누가 돼도 대통령실이 곤욕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학교 폭력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저렇게 처신하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다가서 짧게 남았는데요. 요건 하나 여쭤봐야 돼요. 고모님. 그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성남 FC 관련 사태.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이다. 그리고 어제 또 장문의 입장문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기소할 거니까 뭐. 재판에서 결정 날 것이다. 재판에서 결정 날 거니까 네. 뭐 영장까지는 안 가겠죠. 구속영장까지는 안 가겠죠. 왜냐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 사건도 남았고 백현동 네. 사건도 남았고 쌍방울 사건도 남았고 뭐 변호사비 대납 그거. 그러니까 이걸로 이재명 사건이 끝나버리면 영장이라도 치겠지만은 네네. 아직 뭐 큰 사건이 줄줄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하겠죠. 그러니까 기소하니까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하든 뭐 의견서만 내고 말든 뭐라고 하든 민주당에서 뭐 의원들이 40명이 같이 왔든 뭐 그 앞에서 무슨 뭐 행사를 하든 있었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대로 멋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사실대로 기소하면 됩니다. 딱 요 생각이라. 사건도 많다. 그런 요 생각이라. 그러니까 뭐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팩트에 의해서 법률 투쟁을 해야 이기지. 이걸 정치 투쟁으로 몰아가면 100% 진다. 왜? 검찰은 정치 투쟁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검찰은. 알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저희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첨을 통해서 일명 최영일 커피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청취 의견, 뭐 어떤 의견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들고 그리고 이제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합니다. 많이 의견을 보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수요일의 마지막 코너죠.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새해 인사 드렸으니까. 예. 네, 2주차가 됐어요. 어떻게 좀 평상으로 잘 돌아오셨어요? 예. 뭐 덕분에 새해 순조롭게 달리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뤄볼 사건은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겁니다. 전 이거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예, 악질적이죠. 네, 그냥 집 한 칸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겨울에.
이 이른바 빌라, 오피스텔을 수십 채에서 깜짝 놀랄 1000채까지 보유한 소위 빌라왕들이 이게 또 여럿이더라고요. 이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져서 전해졌는데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빌라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빌라를 여러 채라고 할 것도 없이 뭐 1000채 이상 가지고 있는 네네. 사람들인데 네. 문제는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줄 의지도 여력도 없는 채 1000채 이상의 명의만 가지고 있는 이른바 바지 임대인 이렇게 표시하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네. 거창한 수식을 붙였지만 사실은 빌라 거지죠. 빌라 거지다. 예. 왜냐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지도 여력도 없다. 그렇죠. 문제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본인이 살아 있으면은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뭐 돌려줘야 되는 네네네. 했는데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임대차계획은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채무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채무자가 사라지고 그 채무에 대한 상속을 안 하게 되면 네. 가족들이 나 한정상속 안 한다 포기해 버리면은 이거 자체를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공중에 붕 뜨는군요. 네. 그거를 하는데 받을 방법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빌라를 그러니까 경매가 돼서 해서 어쨌든 그 경매가 된 결과로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현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고 네. 본인이 들어간 전세의 총액수는 워낙 높게 들어가서 이 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받아도 푼돈 정도 받을까 말까. 그렇죠. 보통이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금이. 근데 실제로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건 1억 안쪽. 그것도 잘 받으면. 잘 받으면 절반이다. 예. 나머지 그 차액은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한 채당 1억을 생각해 보세요. 1000채면 얼마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왕 사건이 다중 전세 사기 이고 그 다중 전세 사기의 바지 사장들이 의문의 죽음이 있어서 결국은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대책을 마련한다. 엊그제 같은 경우는 차관이 대안을 마련한다 했지만은 그 대안 자체가 너무 미약해서 지금 그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배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묘한 것이 제가 놀란 게 빌라왕 그랬는데 뭐 40대 심지어 20대 후반 예, 그런데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럼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압박에 몰려서 극단적 선택인가 했는데 이들은 이 바지 사장이었고 그 빌라 거지였다 사실은. 그럼 사실은 이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사회적 타살 아닌가? 배우가 또 존재하는 사망 아닌가 하는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여러 채 빌라를 소유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접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예. 2022년 10월에 사망한 김 씨라고 하는 서울 강서구에 100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22년 12월에 사망한 송 씨. 이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나 부평구에 또 최소한 수십 채. 2021년 7월 30일 사망한 정 씨. 이분은 제주도로 가서 사망을 했는데 강서구에 200채 정도. 이들이 두 사람은 같은 일종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분양 대행 겸 빌라 재개발을 하는 어떤 일종의 브로커들의 어떤 사기성이 농후한 그 업체 소속이었고. 소속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조직의 소속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김시정 씨는 같은 시기에 같은 빌라를 매입했다. 이 빌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지 한 5, 60평에 위에다가 빌라가 한 10몇 채 이상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은 김씨 소유, 반은 정씨 소유. 한 건물에. 예, 그것도 같은 시기에.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명의를 대리한 사람 누군가가 계약을 하고 다녔다. 계약을 했던 사람은 따로 있다.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고 불리는 일종의 모종의 사기꾼 조직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는 의심을 하고 있고 몇몇 증거들이 경찰에 포착된 겁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건물주가 엄청나게 빌라 오피스텔을 많이 소유하고 전세 떼먹는 그냥 사기를 쳤나 보다 했는데 이 건물주는 어찌 보면 명의만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이른바 컨설팅 업체 또 뭐 분양업자 또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사
이 조직이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자, 막강합니다. 네트워크가 막강하다. 예, 예. 이른바 범죄 카르텔입니다. 예. 자, 전세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강서구 방식을 말씀드리면 9억 옛날 집 한 50평, 60평짜리의 헌 집을 헐고 거기에다 빌라를 신축을 합니다. 올려요. 예. 그러면 그 대지하고 건물 값 합쳐갖고 한 7억 정도라고 치고요. 네. 거기 한 12채라든가 한 뭐 11대채를 하면은 짓게 되면은 각각의 분양 등기가 날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한 채당 2억 5천을 생각하시면 얼마입니까? 한 25억 넘어가죠. 네네네. 그럼 차액이 한 10몇 억이 냅니다. 나네요. 예. 그 차액 몇 10몇 억이 결국은 이들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체, 전직 공무원, 뭐 법무사, 뭐 전직 퇴직 공무원들 이루어진 강력한 범죄 카르텔에 의해서 나눠 먹게 되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리베이트 R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R30이 뭐냐면 리베이트 3천. R100이면 리베이트 1억. 그걸 남기고 이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대부분 장악해서 그 이하로는 전세를 못 놓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돌아다니는 어떤 집을 구하려 다니는 20대 30대의 사람들이 거기를 갔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이하로는 담합을 해갖고 얻을 수가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주택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세금을 내도 거기서 보증해 주니까 돌려줄 거야. 돌려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못 줘도 나라가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죽음까지도 무엇인가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무서운 범죄에 막후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또 이야기된 대로 공교롭게 이 세 빌라왕들이 사망했다. 그렇죠. 근데 연결고리가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결고리는 일례입니다. 네. 이런 조직들이 예를 들면 경제력이 없는 노숙자 아니면 20대 30대의 워크아웃 바로 직전의 청년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선별을 해서 또 피해자를 합숙을 시키거나 해서 그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들을 명의를 하게 됩니다. 바지사장으로 앉힌다. 근데 대신에 이들한테는 월 200, 300 정도를 주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인감도장을 맡긴 상태인데 자기 이름으로 몇백 채, 몇천 채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 큰 부담. 이런 형태가 지금 몇 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 달에 200 받고 이름을 빌려줬을 뿐인데 그렇죠. 나중에 보면 뭐 몇백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본인 앞으로 종부세 수십억이 떨어져 갖고 세금이 65억 이렇더라고요. 종부세 이거 수천 채니까. 이런 형태로 되니까 결국은 이 명의자만 사라지게 되면은 이 범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대목까지도 카르텔은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 수사의 기본적인 부분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냐면 공소권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임대차 관계는 뭐냐면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라지면 이 자체가 사라질 수는 우리의 전세 제도의 맹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등기 제도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이게 그런데 최근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올해 무거운 일들인 것 같아요. 자, 전세 사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나마 긍정적인 건 최근 경찰이 이 배우를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거 좀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경찰에서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민사관계로 봐왔습니다. 민사 불개입입니다. 왜냐하면 돈 줄 사람이 있는데 무슨 범죄냐? 형사는 아니다? 그렇죠. 이건 왜 주고받을 게 있는 채무채권 관계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그럼 고의성을 인지할 어느 단계에서 인지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는 범죄 조직이 들어가서 했다고 하면 문제인데 그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게 이미 수천억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형태의 전문 수사 조직이 있어야 된다. 대응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대응 못한다. 왜냐하면 뛰고 나는 범죄자들을 대응하기는 우리 수사 시스템은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또 이들은 또 법적 논리도 막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겠죠. 전관예우 흔히 말하는 수임료 수십억짜리 변호사를 막 댑니다. 네네. 수사 지연시키고 예를 들면은 검찰 수사가 1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어떤 건 같은 경우. 네. 왜 지연됐냐 그랬더니 검사가 계속 바뀝니다. 아하. 그럼 그 사람한테 책임 물었나?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오. 그래서 피해자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양산이 되는. 네.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야, 무섭네요. 그렇죠. 상당히 고위 측까지도 어쩌면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담 수사 조직이 전문적으로 구성이 돼서 대응을 해야 한다. 검경 합동으로. 예.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했다시피 이게 집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집 하나가 그나마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2억이면 그 사람의 보유한 재산 중에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소소한 이제 비용들을 빼고 나면. 근데 이걸 가지고 길에 남게 만들면 피눈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의 충격을 주고 이것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는 제도. 네.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국세가 수십억 밀렸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의 제도는 그걸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제가 뭐 한 집에 전월세나 전세 계약을 한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이 지금 집주인이 몇 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렇죠. 다만 이 집에 뭐 등기부등본 보여주세요. 이 정도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돼. 너무 법도 낙후돼 있다. 법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 자, 법과 우리 또 수사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 전세 사기 생각할수록 정말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네요. 자,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이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일 커피 오늘 뭐 많은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그 당첨자는요, 저희 최영일의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는